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존에스의 후예 세계의 여군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뭐 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여군분들을 진짜 거의 못 봤거든요. 네. 사단사령부 가면은 뵐까 말까 그 정도였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죠. 우리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여군의 활약이 엄청나죠. 네. 그런데 좀 이른바 후덜덜 하는 여군도 계세요. 그거 이제 진짜 세다 뭐 이런 네. 말씀이겠죠. 예, 예. 그 요새 이제 공포의 대상이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IS라고 불리는 네. 이슬람 국가. ISIS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 IS 이게 수시로 뭐 테러 활동도 하고 뭐 잔혹한 온갖 진짜 만행을 저지르니까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는데 이 ISIS와 대처하고 있는 여군들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여군인데요. 근데 이 ISIS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사실은 이제 지하드 성전을 통해서 그 죽은 미슬림은 이게 또 뭐 여성들이 들면 좀 그러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천국에 가서 처녀 72명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진짜 그런 내용이 있나 진짜. 예, 예. 하지만 여자 손에 죽은 남자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뭐 그런 믿음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무슬림 입장, 이슬람 극단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웬만하면 진짜 여군한테 죽는 거는 여자한테 죽는 건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여군한테 맞서는 게 상당히 두려울 수 있는 거죠. 네. 또 이스라엘 여군분들 진짜 최전선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남녀노소 거기 네. 징병제죠 여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렇게 절차가 과정이 있었겠죠. 이렇게 바로 지금처럼 막 IS랑 맞붙는 그런 상황 아니었을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스라엘 여군도 뭐 최전선에 네. 전투 현장에 투입됐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보면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가 한 18만 명 정도 되고 상비군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예비군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그중에 여군이 무려 한 35%가 됩니다. 그러니까 6만 3천여 명이 여군인데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몇 차례 중동전을 치렀잖아요. 이런 실전을 치르면서 여군을 과연 최전방 전투부대에 배치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적하고 싸우다가 포로가 되면 여성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이 계속 되니까 지난 2000년에 그 이스라엘 쪽에서 그 국경 수비대를 남녀 혼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카라칼 부대라고 그러는데 카라칼은 뭐냐면 아프리카 살쾡이를 이제 카라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남녀 혼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12년 뒤인 2012년에 그 여군 전투병들이 3명의 테러리스트를 일거에 사살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여군의 최전방 부대에 대한 그 좀 회의적인 부정적 여론이 많이 악화가 되는 이런 전기가 마련되는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카라칼 부대의 여군입니다. 오, 안면 위장 아주 그냥 세게 하셨네요. 제대로. 완전 전투병. 이 카라칼 부대 여군은 제 사이트에도 자주 사진이 올라오는데 네. 아주 긍정적인 면에 여군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많이 이제 소개가 되죠. 예. 이 카라칼 부대는 이제 규모가 900에서 한 1,100명. 그러니까 뭐 거의 연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60%가 여군이에요. 남성분들도 많아요. 더 많아졌습니다. 여성이? 오. 그리고 그 이제 현재 이제 지원자 한에서만 복무가 이제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카라칼 부대가 국경 수비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임무는 이스라엘으로 넘어오는 마약 밀병함이라든지 불법 이민자 단속하는 게 주임무였는데 2011년에 이른바 이제 아랍의 봄이라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 뒤에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수시로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최전방 전투 부대하고 비슷한 이런 부대가 된 겁니다. 남녀 혼성 국경 수비되면 훈련이 이런 것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일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군 관련해서 조금 훈련 같은 차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카라칼 부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완장군장하고 물 한 통만 갖고 사막을 20km 행군하는 거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7개월간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이제 받게 되고요. 또 기초군사훈련이 끝난 다음에 배치가 된 다음에도 매일같이 4km 이상을 뛰고 남녀군이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복무기간도 2년 8개월로 똑같은데 참고로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3년, 여자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성 2년보다 더 이제 긴 것이죠. 그리고 이 카라칼 부대가 생기고 다음 전과를 올린 다음에 여성 전투병이 점점 늘어나서 이스라엘군이 이제 IDF라고 불리는데 이스라엘군에서 총 4개의 남녀 혼성 부대가 지금 전투 부대가 편성이 돼 있고 이 카라칼 부대에서 이 전투병 여군도 처음에는 435명이었는데 2016년 기준으로 해서는 2,1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나 그거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총이 무슨 총이에요? 이게 뭔 총이에요? 이스라엘 이제 대표적인 소총이 타보르라는 소총인데요. 이 이스라엘 말고도 여러 나라에 수출이 돼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타보르? 네. 타보르는 전에 우리 간단하게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제 그런 총이고 네. 무게가 한 3kg 정도 남짓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미국의 M16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총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제 전에 이스라엘 우지 기관단 총 야, 진짜 짧은 거예요. 예, 짧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이런 총인데, 근데 1950년대 9mm 우지 기관단총을 개발한 이스라엘 방산업체에서 이제 타브로를 개발했는데 이제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총 형태, 그 다음에 저격용, 그 다음에 특수부대를 위한 거 이런 3가지 형태의 모델이 있고 M16보다 이제 가볍고요. 분당 발사 속도가 한 900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64에서 72cm 정도. 그러니까 이게 M56보다 짧아요. M16이 이제 1m 정도인데. 이게 다군요, 진짜. 이게 예, 저기 화면에 가려진 게 아니라 안에 앞 사람이 가려진 게 짧기 다네. 네, 짧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짧은데요. 다루기가 이제 편하죠. 그리고 무게도 한 3.6kg 정도여서 M16보다 300g 정도가 가볍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스라엘 여군에서 사실 영화 배우 중에 진짜 유명한 분 있잖아요. 주소도 아는데. 그죠? 이름도 독특해요. 네. 겔 가돗. 네. 우리 원더우먼. 원더우먼. 우리 또 원더우먼에서 또. 제가 어제 우연히 원더우먼 영화를 봤는데 이들 약간 늦게 나오네. 보셨네요. 예. 늦게 봤습니다. 예. 넷플릭스로 제가 늦게 봤는데 요즘 원더우먼이 저런 분위기군요. 예. 예전 원더우먼은 저 분위기 아니었나요? 지금 예전 원더우먼에 가까운 분위기죠, 사실은. 예. 좀 더 무서워졌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건 좀 그래요. 예. 이분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 솔직히 섹시미 이쪽으로 좀 많이 갔었는데 분위기 이분은, 자체는 되게 순한 분위기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투사 같은 뭐 그런 전투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동글동글한. 맞아요, 맞습니다. 선한 그런 거였는데 좀 상당히 그냥 뭐 아마조네스 그런 인사. 이분은 예. 그러니까 원더우먼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 천하 속의 아마조네스 여전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이 영화에도 보면 아마조네스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원래 2004년도에 미스 이스라엘 출신이래요. 미스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냥 이스라엘 여군을 말하는 미스 네. 이스라엘이에요? 그 뒤에 이제 잘 뽑았네요. 군에 입대한 겁니다. 그 입대했고 그 2년간 의무 공부를 마친 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실제 경험을 갖춘 여전사 배우로 이제 출연을 한 거죠. 그래서 더 화제가 됐고 또 그러니까 액션도 본인이 직접 거의 다 소화를 했다고 그러고 더 이제 아주 실감나게 연기를 할 수 있던 거죠. 확실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다른 분위기. 네. 보니까 실전에 의무복무까지 마친 분위기라고 하니까 확실히 그렇죠. 그게 또 네. 예전에 원더우먼과는 예전 원더우먼이 누구지?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저희 쪽은 다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네. 린다 카터라는 배우죠. 린다 카터. 맞습니다. 예. 린다 카터. 이름도 외우고 있어요. 린다 카터.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시고. 600만 불에 사나요? 또 누구죠? 또 600불 그것도 여자분. 소머즈. 소머즈. 원더우먼.
우리 하여튼 어렸을 때 세계 아주 시리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린다 카터. 전 다른 영화 좀 봤습니다만. IS가 뒷걸음치는 여군이 또 있죠. 아, 겁나서. 네, 두려워서. 예. IS 격퇴를 위한 신종 병기로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쿠르드의 여전사들이 주인공인데요. 쿠르드족 가끔씩 뉴스에서 이제 보셨을 건데 지금 1만 명 규모의 쿠르드족 민병대가 이제 이름이 페시메르가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제 죽음에 맞서는 자들이라는 의미래요. 페시메르가가 IS하고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014년에 미국의 공수부대가 IS에 포위된 이라크의 야지디족을 구출을 했는데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도 산악 전투로 단련돼 있었던 쿠르드족의 선발 침투 작전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된 거거든요. 쿠르드 병력이 굉장히 용감한데 이 중에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이 여성이네요. 이라크 내 쿠르드족 민병대인 이 소속 여군은 처음에는 1,000명 정도였는데 IS와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2,000여 명이 추가로 자원 입대를 했죠.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야지디족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쿠르드족하고 굉장히 가까운 민족이에요. 그 언어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그 소수 민족이고, 근데 2014년 이후 IS에 7,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납치돼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2018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나디아 무라드라고 이제 기억하실 텐데 이분도 야지디족 출신으로 IS에 납치돼서 뭐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적도 있었고 이런 분노들이 아마 그녀들을 또 입대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성의 정예 부대인 페시메르가 제2부대는 2014년에 이라크 요충지인 모술 댐을 IS로부터 탈환하는 최대의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대는 또 1990년대 초에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에 맞서서 게릴라전을 벌인 나히다 라시드 장군을 포함해서 550명 전원 여성. 전원이요? 예, 전원 여성이에요. 연령대는 18세에서 33세까지고요. 아이 엄마들하고 임산부까지 나서서 AK-47 소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이렇게 맹렬하게 싸우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쿠르드족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남자군대, 뭐 여자군인, 뭐 남자군인 이렇게 구별할 정도 뭐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 총력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쿠르드족은 그 역사를 보면 참 비운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굉장히 많습니다.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국가 하나 이루어도 될 정도. 예, 이분들이 국가를 못 가진 지 3,000년이 됐어요.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런 큰 나라들, 센 나라들 그 지역에서 여기 이제 딱 흩어져서 그 얽혀서 살고 있거든요. 19세기 이후에는 이제 뭐 그런 탄압을 계속 받으면서도 자치 지역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전투 병력도 조직하고 전쟁도 하고 자살 테러도 불사하면서 사실은 지금 이라크하고 시리아 북부의 삶의 터전을 얻어냈었는데 갑자기 IS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 뺏으려고 또 드니까 여성들까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쿠르드족은 뭐 IS랑 같은 이슬람 수니파예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종교적인 면보다는 그 자기네들 언어하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나 민족주의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싸움을 계속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산악 유목민 출신이다 보니까 이슬람 수니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평등주의가 또 있어서 유목민들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등한 사상 같은 게 굉장히 강하고 또 싸움도 좀 세고 강인한 민족으로 좀 전평이 나 있는데 굉장히 좀 오랜 세월 동안 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참고로 제가 그 이라크 자이툰 부대 네. 취재를 2번 갔는데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 지역이라 북부 쿠르드 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페시메르가도 만나봤고, 근데 그때 정말 이 쿠르드족이 정말 힘든 이 비극적인 역사를 저도 좀 알게 됐는데, 네.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의 서름을 톡톡히 겪었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미군 철군한다고 그럴 때 1차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또 이 쿠르드족이에요. 네. 또 뭐 이제 어디 이용당했다 어쩌다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워낙 여기저기 이제 이용만 당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거기 쿠르드족 속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산밖에 친구가 없다. 산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은 자연 아닙니까? 네. 자연 말고는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이렇게 그래 우리 싸워주면 독립시켜줄게. 그런 약속을 그냥
몇백 년간 그럼 다 해왔는데 진짜 다- 예, 그래가지고 싸워주고 뭐 네. 그런데 결국은 배신당하고 네. 그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했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민족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으니 뭐다 그렇죠. 배신만 당한 셈이겠네요. 네. 아이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여성 군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제가 한 분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이분이 이제 그 IS에 대항해 싸우는 20대 여전사로 유튜브에서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요? 예, 조안나 팔라니라는 분인데 여기 서구적인 이미지. 네. 예, 이제 서양인 같이 생겼죠. IS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정도의 사람이나 하면 일단 이라크 태생입니다. 이라크 태생으로 덴마크로 이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덴마크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시리아 난민 소식을 접하고는 23살에 대학을 그만두고 이라크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쿠르드적인 민병대 아까 말씀드린 페시메르가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사살한 IS 대원만 1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고난 전사인 거죠. 그래서 IS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났겠죠. 또 그쪽의 주장 생각에 따르면은 이 100명은 천국에서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실제로 뭐 예, 그 교리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워딩상은 그러네요. 예, 그 사람들과 뭐 사실 원래의 이슬람의 얘기들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겠죠. 예. 또 IS가 원래 그런 데니까. 그래서 IS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조안나 팔라니를 상대로 현상금을 걸게 되는데 무려 100만 불을 100만 달러를 겁니다. 예. 죽이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덴마크로 귀국을 했다가 덴마크에서조차 오히려 또 위협을 받는 거죠. 거기는 이제 군인 상태도 아니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러네요. 예. 그래서 다시 시리아 민병대 합류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굉장하죠. 예, 그때 IS 그 전선에 진짜 여군들의 활약이 대단한. 근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랑 지금 쿠르드 여군 얘기했는데 딱 생각이 그 미군은 어떻습니까? 미군 여군들의 활약상.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2001년 이후에 이라크전과 아프간전, 네. 아프간전이 먼저 있었죠.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치렀잖아요. 많은 미군이 파견됐는데 거기서 미군 특히 여군들이 이제 맹활약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냐면 과거에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이 보병 간의 전투라든지 그런 위주였다면 이제 이라크 아프간전에서는 무인기라든지 이런 첨단 무기 역할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이테크전에서 적 지휘부를 무력화하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여군들이 활동력이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라크와 아프간 지역에서는 미군 여군들이 뭐 기관 단총 같은 걸 차고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IED라는 급조 폭발물을 처리하는 임무라든지 또는 이제 이동하는 수송 차량에서 기관총 사수로 배치돼서 활동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의 특징은 그야말로 이제 정규 보병들이 1대1로 부딪히는 그런 전투가 아니고 약간 게릴라전 양상을 많이 띠지 않았습니까? 이라크전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섞여 있는 이런 양상이고 저 사람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 여군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민사작전이라고 그래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작전에 있어서는 낭성보사는 여군이 아무래도 좀 이 적대감이나 이런 걸 덜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활동이 많이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도 얼굴 가리고 다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성들을 직접 남자들이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그럴 경우 현지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군이 이라크나 아프간 여성들에 접근을 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신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활동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여군의 역할이 이제 상당히 컸는데 그 미군은 참고로 우리보다 여군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 전체 한 병력의 정규군의 14에서 15% 정도가 되고요. 현재는 한 23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여군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이 중에 특히 5천 명은 그 힘들다는 해병대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미 해병대는 이제 암사자 부대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뭐냐면 아마존에서의 원조격인 이 여군들로만 이제 구성된 이제 그런 부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전에서도 미 해병대가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이 소속된 여군들은 뭐 가택 수색이라든지 검문소에서 검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총기나 아니면 급조 폭탄, 뭐 IED 같은 거 숨겼는지 이런 거 조사하는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한 몸수색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성 비율이 14% 정도로 한국보다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역사는 뭐 더 길겠죠, 미군? 여군을 정식 창설한 거는 사실 1901년이에요. 1901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하고 스페인 전쟁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군이 등장한 것보다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 미국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그럼? 미국이 뭐 역사가 뭐 남북 전쟁 아니겠어요? 네. 남북 독립전쟁인가? 연상하시는데 독립전쟁까지 아, 거슬러. 예. 네, 18세기 말에 이 독립전쟁이 있었는데 독립전쟁에서 여성 영웅으로 추앙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데보라 샘슨이라는 분인데 그 당시는 이제 여성이 사실 군인으로 복무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간섭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이분은 군 복무를 하려고 이름도 바꾸고 남자 복장을 남자인 것처럼 남장 여군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3년 동안 전쟁터를 누볐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뮬란이 남장 장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와, 근데 리얼이네 이거는. 네, 진짜. 리얼 스토리죠. 예, 팩트로. 와. 데보라 샘슨은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장을 한 다음에 미국 매사추세츠 미들버리에 있는 육군 부대에 입대를 했는데 이 1782년 7월에 뉴욕의 이제 테리타운 외곽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이마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는데 이마의 총상은 가벼워서 비교적 쉽게 이제 바로 치료를 받았대요. 근데 이 허벅지에 박힌 총탈은 애를 먹었답니다. 한 발도 아니고 두 발이 박혔는데 이 병원을 못 간 게 병원에 가면 자기가 여자라는 게 탄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상처 부위상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복귀 중에 스스로 자기 주머니 칼 하고 재봉 바늘로 이 허벅지 총알 2개 중 하나를 제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는 우리가 나오죠. 람보 또는 예. 관장인데요. 예, 남장은 뮬란이고. 예, 이 악물고 예. 이렇게 그렇죠. 그냥, 이게 뭐 예, 나뭇가지 같은 거 예, 아니고 예. 이렇게 물고 막 물고서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 예. 위스키 붓고. 아, 그렇죠. 한번 마시고. 마시거나 붓고 뭐 이제 그러는데 대단한 분이네, 예. 진짜. 여성이 더. 예. 와. 근데 이제 하나는 미처 치료를 못하고 계속 평생 이 허벅지에 아, 여는 박힌 채로, 상태로 박힌 채로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미국 의회가 부상에 대해서 연금을 줄 수 있게끔 이제 특별법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특별법이 뭐냐? 이분뿐 아니고 이제 후손들한테도 연금을 물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독립 영웅에 대한 예우를 이제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여성들이 원래 규정상 군에 못 들어가게 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문이 열려 있었으면 더 많은 이런 이제 여성 일종의 람보 비슷한 분들이 이제 활동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군 기용은 이제 금지를 했고 이런 전통이 미군들한테 꽤 오래 유지가 됐습니다. 미군은 지금도 어디선가 전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전쟁 전투를 독립을 계속 해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군들한테 모든 문호를 개방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조금 늦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2013년 뭐 5년 그 무렵에야 완전히 모든 병과에 그 문호가 개방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한동안은 뭐 여군들은 전투기도 못 탔고 뭐 잠수함은 물론이고 이제 군함도 못 탔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네요. 항상 전투를 벌이는 나라에서 그죠 의외로 보수적입니다. 그럼 특수부대 있잖아요. 뭐 네이비실, 뭐 레인저. 네. 이쪽의 문은 열렸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굉장히 늦게 열렸다고 그러는데 네. 2015년에 이제 다 그 금여의 벽이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문호가 이제 개방된 건데 그때 이제 그 여군 장교 2명이 그 시범적으로 오픈된 그 레인저 스쿨. 그래서 최초로 이 과정을 유수했는데 레인저 스쿨이 미군 훈련 중에도 가장 혹독한 특수 훈련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하여튼 제 사이트 12년 전에 미국 레인저 스쿨을 이수한 그 미군 장교가 한국말을 아는 분이 한글로 자기가 레인저 스쿨에서 그 겪은 거를 한 열 몇 번 시리즈로 올려주신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다들 그냥 놀랐어요. 절레절레. 네, 그랬어요. 하여튼 그 속담으로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이제 46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똑같은 뭐 체력, 뭐 정신력 기준을 통과한 게 19명이었고 그래서 19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17명이 탈락을 하고 2명만 통과한 거죠. 영화 그 데미모나 G.I. 제인. G.I. 제인이 예. 이제 연상이 되죠. 예, 그래서 진작에 열린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었군요. 2015년에 레인저 스쿨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훈련 내용 그 예전에 사이트도 이렇게 원래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제보해 주셨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뭐 특수 정찰 뭐 당이 들어가죠. 기습, 뭐 교도 확보 등을 특수전을 위한 유격 훈련 뭐 이런 등등 이어지고 이 이수율 통과율이 40% 이제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40%가 어떻게 보면 높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지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난다 당사가- 긴다 하는 그렇죠. 분이 여기서 이제 예, 여기 보통 뭐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거 몇 개 찬 분들일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자기들은 거의 람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지원하겠습니까? 제가 네, 그렇죠. 현역이어도 제가 이제 저는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예. 예, 40% 되는 분들 중에서 40%는 높은 거죠. 40%도 그러니까 이 통과율이 굉장히 낮다고 예, 볼 수 그래서 있는 낮은 거죠. 낮은 예. 거죠. 예. 총 2달간 61일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편하게 그냥 앉아서 수업 받는 건 뭐 별거 아니지만 날마다 굉장히 턱대말로 빡세게 얼마나 훈련하고 걸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을 볼 수 있고 총 3단계입니다. 3단계고 여기 있는 위치가 조지아주의 포트 베닝이라고 이 특수부대 출신들은 아주 악명 이를 가는. 높은 예. 그쪽으로 모두 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포트 베닝 기지인데 여기에 1단계 이름이 베닝 단계야. 그 이제 기지의 그 이름을 따서 베닝 단계인데 여기에는 뭐 아주 기본적인 뭐 지도를 제대로 읽는 독도법부터 해서 정찰과 관련된 기본적인 스킬, 그다음에 기초 체력, 이 체력이 이제 돼야 되니까 기본적인 체력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또 1단계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이고 체력 기준이 이래요. 그 2분 내 팔굽혀펴기 49회, 2분 내에 쪼그렸다 앉았다 서기 59회. 우리 이초당 한 군에 번. 있어서 많이 했죠. 그다음에 턱걸이 6회인데 턱걸이가 이제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배치기. 근데 배치기 안 되는 건가요? 배치기 근데 빼고. 완전히 팔을 쭉 펴서 늘어뜨린 다음에 올라가고 쭉 펴서 올라가고 그래요. 그 진짜 팔 힘으로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배가 필요한데. 이거는 대충 하는 턱걸이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거예요. 팔굽혀펴기도 훨씬만 2분에 49회 예전 더 했죠. 요거 조금만 이렇게. 예, 예. 예. 근데 이거 제대로 해보세요. 제대로 하면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5마일 8km를 뭐 40분 내에 주파해야 되고 45kg 완전 군장한 뒤에 20km를 뭐 3시간 내에 통과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여기서 저는 뭐, 레인저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레인저는 아니에요. 저는 레인저 리을자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네. 1단계 끝나면 이제 21일간의 2단계 산악훈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17일간 이제 3단계 훈련이 3단계 훈련은 뭐냐? 플로리다에서 훈련하는데 플로리다가 지금도 늪지가 많지 않습니까? 악어도 살고 막 그러죠. 예. 예. 에버글레이즈인가요? 거기 이제 악어만 그런 공원도 있잖아요, 유명한. 거기 보면 막 악어, 독충, 뱀 이런 데서 생존 훈련 17일간 해야 됩니다. 3단계. 좀 지나면 휴양지인데 학생 보이는데 진짜 고생. 골프 치고 있고 막.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CSI 막 이렇게 막 험빛 지나가고 이러는데. 누구는 그냥 좋은 요트 타고 그렇죠. 놀고 예. 그러는데. 선글라스 딱 끼고 예. 쿠바 씨가 딱 피고 이러는 생각이. 뭐 대충 그런 것만 악어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3.5시간밖에 못 자고 아이고. 식사도 2끼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극기 훈련, 우리 해병대 지난번 훈련할 때 극기 훈련, 극기 주간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마지막 단계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한 번에 3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평균 40에 40%만 통과한다. 예. 그리고 중간에 수료를 뭐 나흘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 기회를 줍니다. 재응시 기회를 주는데 그것도 3번까지. 함수까지 할 수 있다. 함수까지만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2명이 네. 처음에 레인저 코스 통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2명의 여군이 누구냐면 헌병인 그리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아파첼기 주임사라는데 헤이버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다시 그 레인저 부대 중 유명한 75 레인저 연대가 있는데 여기로 우리 배치는 못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미군들은 레인저 훈련을 그러니까 진짜 레인저 소속 특수부대원으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대에 있는데
자기가 정말 레인저 코스를 통과하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도전 정신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커리어 관리 측면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레인저 부대에 남는 게 아니고 원래 부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또 이제 그분들이 또 일반 부대 가서도 또 거기서 배운 것들 다 이렇게 또 활용을 그렇죠. 하겠죠. 예. 근데 이득이만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힘든 과정을 또 겪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본인이 이제 그런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도전과 성취감, 성취감 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항상 전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실전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냐? 군대도 군무도 편한데 후방적 이런 거 별로 안 쳐주는 거죠. 위험 지역, 최전방 전투 지역 이런 데 근무해야 승진 진급에도 유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군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자, 이렇게 미군 얘기 쭉 나눠봤습니다. 레인저 스쿨까지. 그럼 또 좀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러시아 얘기로 이제 좀 우리 러시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한번 물타기 좀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얘기 듣고 있었는데 저는 뭐 러시아는 그냥 저런 건 다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뭐 우리는 없어 추워서. 여군하면 러시아예요, 그냥. 그렇죠, 맞다. 여군하면 러시아고요. 일단 러시아란 나라의 특성이 또 남자 여자가 뭐 노동이라든가 옛날부터 소련 시절부터 그렇죠. 이념상 그렇죠, 나라 이게 다 이제 평등하다 이런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일단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그때 이제 붉은 군대, 이 붉은 군대에는 여군이 없는 병과가 없었어요, 거의 이미 그 시절부터. 통신병, 의무병은 거의 다 여성이었고, 그 다음에 보병, 포병, 장갑, 뭐 대공, 항공, 함상 부대 여군이 다 배치됐었고요. 그리고 여성이 소총수, 저격병, 전차병, 포병대원, 항공기 수종사 뭐 이런 거를 다 했었고, 미국, 영국, 독일들과 달리 소련 여군은 보조 역할뿐만 아니고 전투 임무까지 다 수행을 했고, 그러니까 아예 좀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2차 대전의 경우에는 좀 러시아, 이 소련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공포감을 느꼈잖아요. 그 히틀러의 그 엄청난 공세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총력전을 또 펼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붉은 군대가 여성 인력을 동원한 규모를 보면 1941년 6월 22일에 이제 독일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련 정부가 자녀가 없는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삼는 법령을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 여군은 1943년 말에 이미 100만 명에 이르렀고요. 정규군의 8%를 100만 명인데 8%는 정규군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제 이때 이제 전쟁 중이니까 모든 국민을 이제 징집하는 거니까. 레닌그라드가 이렇게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뭐 그랬으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활약이 돋보인 것은 역시 저격병이었다. 우리 저격 얘기할 때도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소련이 여자 저격수만 2,000명을 양성을 했는데, 이 여자 저격수 2,000명에게 목숨을 잃은 독일 군인의 수만 11,280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전과를 올렸고, 또 사실 뭐 저격을 그냥 일반 쫄병을 상대로 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아무래도 뭐 장교라든가 좀 비중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독일 군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한 명만 죽더라도 그 심리적인 충격, 효과 그거는 엄청나잖아요. 일개 중대 이상 마비시킬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요. 저격수도 한 명 픽 하고 쓰러지는데 자, 다 일어나 같이 앞으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적으로 나란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실 FPS 게임 할 때도 제일 무서운 게 저격병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조심해서 가다가 갑자기 쿡 쓰러지잖아요, 제가. 죽었대요. 어디선가 날아와가지고. 맞죠. 그래서 그 5대5 게임 같은 거에서도 전부 다 저격총 들면 안 되는 룰도 만들었어요.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쏴버리고 그러니까. 현실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총알이 날아와서 내 옆에 누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 앞에 있으면 같이 응사라도 하는데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소련 최고의 여자 저격수는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 루드밀라 파블리첸코. 이분입니다. 벌써 눈매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배우보다 더 예쁜데. 그러니까 눈매도 등장한 인물보다. 제가 보기엔 진짜 애국심 때문에 그런지 더 이렇게 후광도 있어 보이시네요, 이분은. 이분 굉장하신 분인 게 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련의 붉은 군대 스나이퍼가 된 건데 단 10개월 동안 저격수 36명을 포함해서 독일군 309명을 사살하는
그 하루에 몇 명씩 죽일 겁니까? 하루에 거의 같은 뭐 예. 목숨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거의 한 명 꼴이네요. 그렇죠. 당시에는 적군이지만 그렇죠. 예. 굉장한 분이고 별명은 레이디 데스고요. 예. 죽음의 여- 승려 뭐 예. 이런 별명인데 이분은 원래 대학생이었어요. 키예프 대학의 역사학도였는데 1941년에 독일군이 러시아를 침공하니까 보병으로 자원 입대를 했다가 소련군 25사단에 배속이 돼서 저격병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마 뭐 사격을 하다 그 재능이 발견됐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예. 이 파블리첸코는 오데사 전투에 투입이 돼서 2달 반 동안 무려 187명을 사살을 했고, 그리고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전투에도 가담을 하고 1942년 6월 박격포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전선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까지 소련군 공식 집계로 309명을 저격했다. 그리고 그중에 36명이 적의 저격병이었다. 저격병끼리 상대를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게 진짜 완전히 중요한 전투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무서운 일이고 그래서 죽음의 승려라고 불렸지만 뭐 아군한테는 천사죠. 그쵸, 이거 완전 반대되는 건데요. 예, 적을 정말 소련군이 겁먹게 하는 그런 예. 존재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소련군의 사기를 굉장히 올려준 분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우상이었고요, 병사들의. 이분이 부상당한 다음에 이 파블리체코를 구하기 위해서 잠수함까지 동원해서 후송을 시켰대요, 소련군이. 그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됐었고, 총은 우리 얘기 많이 했던 모신나강, 이제 4배율의 이 조준경 스코프를 달아가지고 장착을 한 거였는데, 그 순위로 따지면 전체 남녀 통합 저격수 순위로 따지면은 전과로 309명 사살은 23위 정도가 됩니다. 여성으로는 1위고요, 당연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과를 올린 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일 동안 542명을 사살했던 그 시모 헤이웨라고 해요. 핀란드의 아주 저설적인 저격수 있죠. 전에 다 얘기했죠. 네네, 다 얘기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남성 저격수에도 꿀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상을 안 입고 계속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전과가 어디까지 갔을까라는 것은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죠. 예. 정말 섬세한 이 조준이라든가 이 사격이 필요한데 저는 뭐 저격수를 안 해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이렇게 또 여성이 저격수로서 역할이 또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드네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남자들은 좀 뭔가 좀 호승심도 강하고 좀 이런 이렇게 남자니까 남자를 뭐 뒷담에 욱하기도 하고, 예. 예. 이렇게 하면 욱하기도 하고 예. 벌떡 일어나서 한 번씩 저건 막 안 맞네 말해서 예. 벌떡 일어났다고 맞을 수도 있고 예.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허세도 좀 있고 예. 솔직히 말해서 뭐 장점이도 단점인데 여자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또 악기를 다뤄서 아는데 저는 전공 뭘 다루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뭐 조립도 만지고 전공이 기타 연주예요. 예, 원래 전공 중에 하나가. 네. 근데 남자들 기타 치는 거랑 여자들 기타 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 뮤지션은 잘 몰라서. 요즘은 여성 기타리스트도 굉장히 많아요. 네. 국내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남자들이 허세 위주 연주를 한다면 잡자마자 몇 달 만에 이런 건가요? 예, 그 뭔가 좀 준비도 안 갖춘 채로 빨리 치려고 그러고 금방 막 메탈 하려고 그러고 막 많이 저 때도 그랬고 골프 때 우리는 바로 필드예요 그냥. 저도 그랬어, 저도. 필드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근데 여성분들은 되게 하나하나 단계를 잘 밟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보였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본 건 좀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격이란 거는 매복 그리고 장기간 대기 그리고 침착함 네, 이런 것들 인내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성격들을 가진 여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또 관찰력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굉장히 적합한 임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자, 지금 저격수, 우리 여성 저격수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독일군을 공포로 떨게 했던 저격수 말고도 또 다른 여성 여군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련에 그녀들의 정체 어떤 활약을 했을지 본방 야세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략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전인 독일-소련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독일이 공습에 대비가 안 됐던 소련군은 전쟁 시작부터 처절한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이때 소련을 구한 전쟁 영웅이 탄생합니다. 바로 제588 야간 폭격 연대인데요. 1942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독일군에 대한 교란 사격 및 정밀 폭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그런데 이 폭격연대 구성원 모두가 전장과 거리가 멀었던 여성들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공군에서 운영한 부대인 제588 야간폭격연대. 지휘관부터 정비군까지 모든 부대원들이 여군이었던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대부분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이었죠. 이 여성 대원들은 긴급한 전시 상황에서 고작 4개월의 훈련만을 받고 전선에 투입됐는데요. 러시아에서 베를린까지 전진하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성능의 독일 전투기들을 상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싸워야 할 것은 독일군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당시 여성 부대에게 가해지는 성차별, 그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물자 부족 등 수많은 편견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들이 이끌었던 것은 PO2 폭격기인데요. 폭격기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인 1928년제 구식 복격기입니다. 애초에 농약 살포용으로 설계된 데다 나무와 캔버스로 만들어서 허술하기 짝이 없었죠. PO2의 최고 속도는 시속 155km밖에 안 됐고 100kg 폭탄은 2발만 탑재할 수 있었으며 소재가 소재인 만큼 작은 조명탄에도 쉽게 불타버리는 아주 조잡한 항공기였는데요. 게다가 수동으로 프로펠러를 돌려 비행기를 출발시켜야 하는 그야말로 열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588 야간폭격연대는 이 PO2를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오직 지도와 펜라이트, 나침반, 스톱워치만을 사용해 방향을 정하고 조종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처럼 최악의 조건과 상황도 이 용맹한 여성들의 투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588 야간폭격연대는 작은 PO2 폭격기에 낙하산이 들어갈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폭탄을 우겨놓고 하룻밤에도 몇 번씩 많으면 10번 넘게 출격을 감행합니다. 폭탄이 없을 때는 철도에서 나무 토막을 떼어다가 투하했을 정도였죠. 나무와 캔버스로 이루어진 PO2의 기체는 레이더에 걸리기도 어려웠죠. 그 결과 소형 전투기와 다름없는 PO2는 적에게 좀처럼 격세되지 않고 수많은 폭격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PO2는 독일군의 대공포와 요격을 피해 목표로 한 표적에 접근한 후 엔진을 끄고 조용하게 기체를 활강하며 신속하게 폭탄 투하, 다시 엔진을 걸어 독일군으로부터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철수하는 작전을 개시했는데요. 어찌 보면 사상 최초의 스텔스 폭격 부대였던 셈이죠. 이처럼 제588 야간 폭격연대는 신촌을 규모한 폭격 실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을 공포에 떨게 하죠. 특히 연대 전원이 여군이라는 게 알려진 다음에는 더더욱 독일군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줬다고 합니다. 독일군은 비행기가 머리 위에 다가와서야 비로소 들리는 슉 하는 소리를 내는 588연대를 마녀의 빗자루에 비유해 별명을 붙였는데요. 바로 밤의 마녀들입니다. 1942년부터 전쟁이 종결된 1945년까지 40개의 쌍파일럿들이 3만 회 이상 날았는데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2만 3천 톤의 폭탄을 독일군 진영에 퍼부으며 소련군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588 야간전투 비행연대의 최후의 생존자인 나제드다 포포바 옛 소련 투역 대위가 91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는데요. 나제드다 포포바 대위는 852차례나 야간 폭격에 출격한 공로를 인정받아 옛 소련 최고의 영예인 소비에트 연방 영웅 충우와 레닌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고
느리고 약한 복역기로 목숨을 걸고 주국을 지킨 588 야간 폭격연대. 남성도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 일을 해내면서 세계 전쟁 역사에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내는 역사의 숨은 전쟁 영웅들입니다. 밤의 마녀들. 와, 정말 용기가 대단합니다. 미군과 달리 러시아 여군에게는 전투활동 참여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군이라도 견장만 달고 있으면 최전방 참호에 배치될 수도 있는, 그거는 그냥 그 나라의 문화다. 또 다른 여군이 또 있을까요? 각국 육군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노르웨이 여군. 노르웨이요? 굉장히 뽑히기 어려운 그런 특수부대입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도 여군분들이 계시죠? 이 여군 특수부대 중에 유명한 데가 일명 독거미 부대입니다. 정식 여군은 언제 창설이? 네, 6.25 전쟁이 발발한 초기에 부직갱이라도 주고 싸우겠다. 중국도 비슷하겠죠? 중국 여군도 의장대가 굉장히 유명해요. 낭랑장리라고 불리는 중국 의장대의 선발 기준을 보면 낭랑 18세 더하기로 장미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